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대학원에 지원하기 위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타임라인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학을 막연하게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나 혹은 유학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나 유학을 처음 준비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대학 지원 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려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지원을 하고 나서 행동 강령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올해 8월 달부터 텍사스 소재의 한 대학교에 좋은 조건을 받아서 박사 과정으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학교와 합격, 불합격 여부, 이런 합격 수기 같은 것들은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공대 기준이고, 그리고 first semester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롭지가 않아서 최소한의 돈으로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가는 걸 목표로 했다는 걸 알려드리고,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유학 관련해서는 케이스가 정말 다양하고 모든 케이스가 다 케바케라서 제가 다루는 내용은 아주 제너럴한 내용이라는 점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말을 안 하거나 혹은 저조차도 몰라서 이 영상에서 설명을 못 해준 게 많을 텐데, 예를 들면 풀브라이트 장학금 받는 법이라든지 해외 유학 장학금 이런 것들 혜택을 저는 잘 못 받았습니다. 제가 검색을 많이 안 해가지고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찾아보는 만큼 알게 되고 또 발로 뛰는 만큼 정보력이 생기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유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꼼꼼하게 다양히 좀 많이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 게,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게 됐지만 저랑 똑같이 해서 못 갈 수도 있고 저랑 또 완전 반대로 해서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맹신하지는 마시고, 모르면 학교 어드미션 커미티에 직접 이메일을 하시고 본인이 많이 찾아봐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타임라인을 설명드리기 앞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저는 늘 미국에서 박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유학을 준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이, 근데 내가 미국 박사를 지원할 자격이 되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되지? 였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정량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과 정성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봤고, 먼저 정량 기준에서는 학점, 어학 성적, 그리고 GRE 성적, 또 연구 실적 및 경험, 논문이나 학회 발표, 기록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정성 기준에서는 이제 지원 시에 필요한 학업 계획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정량적인 기준은 최저 지원 요건을 맞추기 위한, 문턱을 넘기 위한 느낌이고요. 실제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것은 이 정성적인 평가 기준이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을 기르거나 이미 지원이 임박하셨다면 최대한 그런 것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유학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보여드렸고, 영상에서 항목별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유학 준비 타임라인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타임라인도 마찬가지로 이 전공별로, 학교별로 정말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각자 상황에 맞게 따로 추가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유동적으로 스케줄링 해야 된다는 점 유념을 해주시고, 일단 여기 있는 그림은 제가 준비했던 타임라인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제가 추천하는 타임라인입니다. 저는 석사 과정을 하는 도중에 같이 준비를 해서 엄청 빠듯한 일정으로 진행을 했는데, 시간적 여유가 되시거나 준비를 미리 1년 전이나 그 전부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보시고 여유롭게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타임라인에 따라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타임라인을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시정지를 하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사실 주변에 막 이렇게 알리고 다닐 필요까지는 없지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도움을 받는 게 너무나도 제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합격 수기 영상을 따로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의 유학에 실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학을 처음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입니다. 정보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또 저명한 연구기관인 과학기술원이나 아니면 명문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주변에 유학 가신 선배님들이 많을 텐데 꼭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저도 지방대학교 출신이지만 주변에서 유학 가신 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학교의 젊은 교수님 중에 외국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들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고 주변에 수소문해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고 주변 유학생 및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제가 유용한 유튜브 채널이랑 사이트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유튜브는 제레미 컨설팅이라는 이 누님이 운영하시는 채널인데, 여기서 제레미 선생님께서 정말 다양한 유학 과정에 대한 케이스나 이런 거에 대해 매우 현실적으로 다뤄주시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사이트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고우해커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유학을 먼저 간 선배님들이나 현재 유학 준비 중인 분들이 많이 있어서 유학 준비 게시판에서 다양한 이야기로 소통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이 사이트에 어드미션 포스팅이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각 전공의 학벌이랑 스펙에 따라서 어떤 대학에 합격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정보는 아니라는 점을 항상 유념하시고, 누락된 사항이나 가짜뉴스, 거짓 정보를 판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맹신하지는 마시고 참고만 하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타임라인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지원 자격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학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점 관리를 잘 해놓으신 우등생 성실하신 분들은 크게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되고요. 보통 학교의 프로그램에는 지원 가능한 학부 학점의 리미트를 명시를 해놓습니다. 이거는 각 학교 어드미션 사이트에 가면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보통은 3.0이거나 정말 탑스쿨의 경우에는 3.5까지도 제한을 둔 곳도 있지만 제한은 없지만 평균적으로 우리 지원자의 학점은 얼마다 라고 명시한 학교도 있고 좀 제각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점은 미국 대학의 학점 스케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0 기준의 3.0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한국의 4.5 스케일로 환산을 하면 대략 한 3.3점 정도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아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부끄럽지만 이제 제가 4.0 기준에서 학부 학점이 3.0을 넘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지원 기준에 부합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 난관이 제가 유학을 준비하며 맞이했던 첫 번째 난관이자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최종 합격 메일을 받기 전까지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렸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점이 4.0 기준으로 3.0보다 낮아도 지원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강점이 있어야 되기도 합니다. 제가 유학 준비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지원할 학교의 어드미션 커미티에 일일이 다 메일을 보내서 학점이 리콰이어먼트보다 낮은데 지원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었고, 일단 대부분의 학교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안 된다, 지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봐라, 혹은 대신에 GRE 스코어나 낮은 학점에 대한 사유서를 원서에 적어라, 또 우리 학교는 학점만 보지 않고 총괄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른 너의 능력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합격할 수 있다 등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처럼 학부 학점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꼭 어드미션 커미티에 이메일을 해서 지원 전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필수적인 자격 조건이 토플 점수입니다. 해당 점수 또한 학교의 어드미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공대는 보통 80점대에서 탑스쿨의 경우 100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단과 대학은 공대보다는 기준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고, 그리고 합격한 후에도 펀딩을 위해서 이제 RA나 TA를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최소 토플 스피킹 점수가 요구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사전에 잘 확인을 하셔서 목표 점수를 먼저 설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목표 토플 성적을 설정을 하셨다면 공부를 해야겠죠. 사실 토플 성적 확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제가 임의로 4월까지 잡아놓긴 했지만 그 전에 끝낼 수 있다면 학교마다의 토플 그 유통기한 대부분 제 기억으로 2년인가 그랬는데 잘 확인을 하시고 유학을 가고 싶다는 마음을 먹자마자 준비를 하셔서 일단은 따놓고 생각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시험 준비 기간은 이제 개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영어 실력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요. 가장 이제 경계를 해야 될 점이 언젠가 따겠지, 나중에 따면 되겠지 라고 후순위로 미루다가
질질 끌리게 되어서 원하는 시간까지 이제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인데, 그런 일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하시고, 또 토플은 시험 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점수가 확정되면 ETS를 통해서 직접 각 학교의 공식 성적을 리포팅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을 학기 입학하시는 분들은 늦어도 지원하는 해 9월까지는 성적이 나와야 좀 편하게 마음을 안 졸이고 가실 수 있고요. 또 시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최대한 단기간에 집중해서 성적을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학시험 지원 정책 같은 게 있는 지자체나 아니면 각자 살고 계신 구청이나 시청에 지원금이 있으시면 꼭 시험료도 지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내가 가고 싶은 연구실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단순히 교수님 프로필 사진 관상을 보고 가고 싶은 곳을 정하면 안 되겠죠? 물론 관상도 어느 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나의 연구 인생이랑 그 향후의 커리어를 맡기는 거라서 면밀한 검색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를 이제 처음으로 수행을 하는 이유가 대학과 연구실이 대충이라도 결정이 나야 이제 토플의 목표 성적, 그 다음에 GRE 성적의 필요 유무,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특정 교수님의 연구 분야를 타겟팅해서 좀 남은 시간 동안 경력을 쌓을 수도 있겠고요. 혹은 희망 교수진들이 많이 오시는 해외 학회 이제 타겟팅을 해서 참석을 해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지면 정말 베스트죠. 이 부분도 근데 전공마다 분야마다 상황이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가 썼던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US 뉴스나 각종 연구 실적을 알 수 있는 사이트에서 나의 세부 전공에서 대학 순위를 저는 30개까지 리스트업을 했고, 엑셀에다가 각 학교의 해당 전공 혹은 디파트먼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 내 세부 전공에 해당하는 교수님들을 다 확인을 하고, 또 구글 스칼라에 그 이름을 검색을 해서 최근 논문이랑 가장 인용이 많이 된 논문들을 확인해서 나랑 리서치 핏을 맞는지, 어떤 연구를 하는지를 미리 확인을 해보고, 또 웹사이트에도 방문을 해서 연구실 분위기가 어떤지 잘 관리는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저도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관심 있는 교수님들을 리스트업하고 세부적인 연구 내용까지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30개의 모든 학교들에 대해 수행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30위 밑에 있는 학교들은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순위로 잘라서 고려하는 것 자체가 매우 한국적인 방법이고, 대학의 순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일단 이 한 학교씩 모든 교수를 다 찾아보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뿐더러 저희에게 시간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원 분배를 잘 하셔서 어디까지 고려를 해야 될지 잘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연구실 서칭이랑 교수 서칭 과정은 여기 타임라인에 보이듯이 지원하기 직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양이 방대하기도 하고 학교 측에서도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임 교수가 추가되고 은퇴하시는 분도 있고, 학교 사이에 방문 교수를 가시거나 아예 이적을 하시는 일도 종종 있고요. 또 요점적으로 봐야 될 게 해당 교수가 논문을 많이 쓰는지, 해당 연구실 출신 학생들이 산업계로 많이 가는지 학계로 많이 가는지, 웹사이트의 업데이트와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멤버들의 국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 미팅을 하기 전까지는 알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좀 광범위하게 서칭을 하시고 조금씩 좁혀나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현지 학교에 이제 유학 생활을 하고 계시는 선배님이 있다면 정보를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가고 싶은 대학에 학위를 하고 계시는 선배님이 있어서 어떤 교수님 실적이 좋지만 굉장히 성격이 괴팍하다라고 그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교수님이 저의 리스트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 교수님을 지웠던 적이 있고요. 또 다른 선배님께서는 어떤 특정 학교의 어떤 세부 전공에서 교수 간의 이 파벌 정치 싸움이 굉장히 심하다, 안 가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셔서 아예 그 학교는 고려하지도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건 내부인만 알고 있는 정보기도 하니까 적극적으로 여쭈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GRE를 포함한 각종 자격시험입니다. 일단 GRE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GRE를 치지 않았고 성적 없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대학들도 코로나 이후로 GRE를 안 보기 시작해서 아예 옵셔널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아예 보지 않는다고 하는 학교도 좀 많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공대 이외에 GMAT이나 MAT, LSAT 등의 성적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전공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GRE 점수를 안 보는 곳은 안 내도 되지만
옵셔널한 곳은 그러면 시험을 치는 게 좋냐 안 치는 게 좋냐 이런 의문이 또 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답은 개인적인 역량이 된다면 제출을 해봐야 나쁠 건 없지만 크게 크리티컬하지는 않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만약에 점수가 막 높진 않고 좀 애매한데 옵셔널일 경우에 제출을 하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점이 낮아서 GRE 점수를 제출을 해서 낮은 학점을 보강하라고 입학위원회에서 직접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GRE를 안 치고 그 시간에 학회 발표를 하나 더 하고 논문을 쓰기는 했습니다. 네, 따라서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시험료와 점수에 대한 자신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GRE 성적이 필수인 학교는 당연히 쳐야겠죠. 제가 뭔가 GRE를 안 친 입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이 부분은 직접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개인 홈페이지랑 이력서 작성입니다. 먼저 제가 개인 홈페이지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이 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보이듯이 시간도 돈도 적게 드는 가성비 최고의 방법입니다. 일단 홈페이지라고 적었긴 한데 전공이나 각자 경력에 따라서 개인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혹은 본인이 공부했던 것을 정리한 블로그나 유튜브와 같은 매체가 될 수도 있겠고, 결국에 비공식 자기소개서 같은 느낌입니다. 이 부분의 최대 장점이 양식이 없고 자유라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단어 제한 없이 마구마구 쓸 수 있고 매력적인 연구 사진과 경험들을 마음껏 뽐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택 메일을 보내실 때 개인 웹사이트 링크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이력서를 넣어서 보내기도 하고, 내가 연구에 얼마나 열정적인지를 매우 값싸고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꼭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웹사이트를 만드는 유료 사이트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글 사이트에서 만들면 무료로 만드실 수 있으니까 포맷이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쁜 사이트들이 많으니까 지원 시기에만 이렇게 구독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돈이 아까우시면 구글 사이트에서 만들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부끄럽지만 양식이나 포맷을 참고하시라고 더보기란에 제 구글 사이트 개인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 또 안에 있는 이제 개인정보를 나쁜 곳에 활용하시면 징역 60년을 제가 개인적으로 내릴 수도 있으니까 학술적인 이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력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력서는 그냥 이력서인데 양식 검색을 하셔서 그냥 알맞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력서는 원서 지원 때 이제 제출을 하기도 하고 6월, 7월쯤에는 이제 연구 실적이 계속 나오는 상태라서 조금 애매하고 누락되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초안을 작성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력서 초안과 개인 홈페이지를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죠. 포트폴리오도. 그리고 이때쯤이면 본인이 어떤 연구실에 지원을 할지도 거의 최종적으로 확정이 나야 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자료를 활용해서 컨택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컨택은 내가 가고 싶은 연구실을 교수님께 직접 메일을 보내서 학생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어필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보통 교수님들이 안 바쁘신 학기가 끝난 8월 달에 보내는데 사실 이때 여행을 가셔서 더 바쁠 수도 있고요. 정말 랜덤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은 정해두지 않고 대충 본인이 준비가 끝나면 차츰차츰 메일을 보내고, 안 읽으시면 이제 리마인드 메일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일단 컨택 메일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같은 학교에 여러 교수님께 컨택 메일을 보내도 되나, 이런 고민들이 컨택 시기가 되면 굉장히 많이 생길 텐데, 이건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본인이 또 스타일이고 또 교수님의 스타일이라서 제가 선뜻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고, 학교 차원에서 또 절대 지원 전에 교수와 따로 연락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여기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컨택 메일은 보낼 때 어떤 걸 지켜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면밀한 서칭을 하시고 컨택에 대한 철학을 정하셔서 수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컨택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인드로 하는 거고, 또 만약 교수님이 연구년을 가시거나 과제가 없거나 학생이 많아서 뽑을 생각이 없는데 그 연구실에 지원을 했다면 이제 아까운 원서 지원비 한 20만원 정도랑 그 시간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저는 모든 교수님들께 다 지원을 하기 전에 컨택을 했고요. 일단 저는 15명쯤한테 보냈는데 이 중
학교가 겹치는 교수님들도 당연히 있었고, 그분들 중에 6분쯤한테 며칠 내로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리마인드 메일을 보내서 추가로 한 2-3분 정도에게 답변을 받았고, 또 몇 개월이 지나고 얼마 전에 답장을 주신 교수님도 있습니다. 아마 원서 정리를 하면서 답장을 주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교수님이 또 엄청 관심을 주셔서 인터뷰까지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나머지 교수님들은 아직 답변이 없으신 분도 있고, 답변의 내용은 이제 학생을 뽑으니 지원을 해봐라, 너의 연구에 관심이 있다, 인터뷰를 하자, 너에게 관심은 있지만 돈이 없다, 널 뽑지 못한다, 뭐 이런 다양한 답변을 받았고, 제가 타임라인에 이런 인터뷰 일정은 따로 적어놓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교수님들 일정과 스타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컨택을 하고 난 뒤 연락을 이어가서 바로 그 주 주말에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추후에 인터뷰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과 연락을 취할 때는 어느 정도 본인이 연구 경력과 관심사를 준비를 해놓고 이제 컨택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고, 사실 여기 컨택이나 인터뷰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말 궁금한 것도 많을 테고 끝이 없는데, 일단 준비를 하다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고, 유튜브에 제레미 컨설팅 검색을 해보시면 또 다양한 유학 준비에 대한 사례를 다루었으니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추천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누구한테 부탁드려야 될지, 부탁드리는 게 신뢰는 안 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들 텐데, 저 역시도 그랬고, 일단 통상적으로는 학교에서 추천서를 3개를 이제 최소치를 요구하게 되는데, 일단 저는 지도 교수님 1분, 연구 과제를 같이 하는 타대학 교수님 1분, 그 다음에 또 본교의 대학원 수업 한번 들었던 교수님 1분, 이렇게 3분께 부탁을 드렸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상사님께 부탁을 드리는 분들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동종업의 박사학위나 혹은 그 이상에 준하는 경력의 소지자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추천서는 아무래도 이 써주시는 분의 능력보다는 그분이 나의 SOP나 PS와 같은 서류에 표현이 되지 않는 장점들을 서술을 해주시고 보증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본인과 교류를 많이 하셔서 본인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들, 그리고 그에 대해 좋은 내용을 작성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한테 보통 부탁을 많이 드리고, 또 추천서는 시스템상 추천인이 직접 링크를 통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게 교수님들은 매우 바쁘시기 때문에 본인이 추천서를 부탁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미리 언지를 줘서 추천서를 부탁드려도 괜찮겠냐라고 추천인께 여쭤보고, 또 평소에 교류가 없다가 대뜸 추천서를 부탁드리는 것이 무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1-2번 정도 찾아가서, 만약에 교수님이 유학생활을 하셨다면 유학생활에 대한 조언이나 궁금증 같은 거를 여쭈어보고, 그런 걸 핑계로 안면을 쓰고 교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지원서 작성이 이제 오픈이 되면 스프레드시트를 작성을 해서 각 학교와 그 학교의 데드라인 이런 걸 작성을 해서 추천인께 다 링크로 공유를 드리고, 데드라인에 대한 리마인드를 계속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 추천서 작성에서는 추천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과 지원 마감 기간 안에 늦지 않도록 타임 매니징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SOP랑 이제 PS 등의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유학 준비를 하시면서 알게 되겠지만 SOP 혹은 학업 계획서라고도 부르는 이 문서는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입학위원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는 서류이니만큼 대부분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시간을 제일 많이 쏟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 원서가 중요한 이유는 정량적으로 이제 평가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을 정성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원서에서 자신이 누군지, 이 특정 분야에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으며 앞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싶은지, 자신이 왜 다른 지원자들을 제치고 뽑혀야만 하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2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보통 단어 수만 정해져 있고 양식은 자유인데, 그래서 처음에 손을 대기가 엄청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SOP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내용이고, 또 저 스스로의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기도 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구글에 이제 좋은 SOP
나 SOP 작성법 등을 검색을 하시면 정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검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이제 Statement of Purpose Sample 이렇게 이제 적절히 검색을 하셔서 여러 개로 하시면 한글로 검색했을 때보다 훨씬 질 높은 데이터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SOP는 이제 세부 전공에 따라서 흐름이랑 단어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캐주얼한 라이팅 방식이 아니라 아카데믹한 라이팅이기 때문에 이 장문 스타일에 대한 감을 익히기 위해서 좋은 샘플도 많이 보시고 첨삭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연구실을 서칭하는 일 다음으로 시간과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초안을 최대한 빨리 작성을 해놓고 계속해서 이제 수정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 문서를 작성할 때 정말 어려운데 여러 번 고치고 작성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 또 좀 감이 와서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10개를 지원하게 된다면 아마 첫 번째 SOP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나머지 9개는 엄청 빠른 시간 내에 작성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SOP 외에 또 지원 원서에서 요구하는 문서는 PS 혹은 이제 Personal Statement라고도 하고 자기소개서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서는 요구하는 곳과 요구하지 않는 곳이 한 반반 정도 비율이었는데 주로 이제 SOP에서 못다한 이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쓰곤 합니다. 다만 여기는 이제 글자 수 제한이 좀 더 빡빡하고 많은 내용을 작성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본인이 이제 학구열이나 모티베이션 그리고 성장 배경이나 기타 장점을 SOP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더 캐주얼하게 작성을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칭을 많이 하셔서 최대한 좀 간략하고 담백하게 본인을 어필하는 게 이 문서의 핵심이겠습니다. 네, 이제 8월, 9월이 되면 드디어 원서 접수가 시작하게 됩니다. 원서 접수 포털이 열리면 이제 학교마다 아이디를 만들고 그리고 각 양식에 따라서 개인정보, 학력사항, 범죄 이력 이런 정보들을 입력을 하고 원서를 접수하실 수 있는데 이때 지원서 하나당 환불이 안 되는 이 원서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게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원할 학교들을 잘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이게 보통 적으면 6개 정도 지원을 하시고 많은 경우에 20개 이상을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지극히 이제 또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각자 계획에 따라서 행동을 해주시고요. 일단 원서 접수를 하는 것 자체는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가 않습니다. 학교마다 포털이 다 다르긴 하지만 하다 보면 또 금방 비슷한 질문을 대답하기 때문에 적응이 되고 숙달이 되면 이제 반나절 안에 다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서 접수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것들이 바로 서류들의 리포팅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 정보를 다 입력을 하게 되면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게 되는데 학부 성적표, 그 다음에 학위를 하셨다면 대학원 성적표 등을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원서 지원 단계에서 공식 문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학교 주소를 통해서 해외 우편을 보내게 되고 전산상으로 등록되는데 길면 한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어학 성적이랑 시험 성적을 리포팅할 때는 특히 이제 어학 성적, 토플을 리포팅할 때는 ETS에서 직접 리포팅을 신청을 해서 학교로 공식적인 성적을 보내야 하는데 이때 리포팅 비용은 학교당 4만원 정도가 들고요. 학교 홈페이지에서 각 학교의 코드를 찾아서 리포팅 신청을 한 뒤에 전산상으로 등록이 되는 데까지 몇 주가 소요되고 오류라도 발견이 되면 학교 측에 메일을 주고 받아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추천서도 마찬가지로 추천인이 직접 업로드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추천인들과의 조율이 또 잘 필요할 것이고 이처럼 각종 공식 서류, 전산 등록의 딜레이, 추천인의 일정, 다양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SOP나 PS를 첨삭하기만 하고 앉아있기에는 시간이 꽤나 빠듯합니다.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SOP나 이력서를 포함한 서류들은 가능한 빨리 초안을 작성해서 준비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네, 정리를 하자면 원서 접수의 물리적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지 몰라도 각종 구비 서류를 등록하는 데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원 시기가 시작되자마자 발빠르게 절차를 정리를 하고 수행을 하시는 게 이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원서 지원이 마무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연락이 오거나 개인적으로 교수님들께 메일이 오기까지 기다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유학
준비 과정과 원서 지원 시에 이제 필요한 것과 해야 될 것들, 타임라인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하는 영상을 찍어 봤는데, 제가 놓쳤던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유학과 그 과정에는 또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영상이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제가 유학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대략 어떤 걸 어떻게 언제 준비해야 되는지를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고,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만 해주시고 또 일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원서 지원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에 이렇게 잘 해놔야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학부 연구생이랑 석사 기간 때는 나름 연구를 엄청 열심히 했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데, 물론 열심히만 한 것 뿐만 아니라 학회 발표나 논문 등의 결과로 이어지기까지 했고요. 아무튼 원서 지원 과정은 내가 이때까지 해놨던 것들을 이렇게 보기 좋게 잘 다듬어서 정리하는 것 뿐이지 뭔가를 새로 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일들이 사실 비슷하겠지만요. 그래서 이걸 비유를 하자면, 원서 지원 과정은 요리를 하는 과정이지 그 전에 더 좋은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유학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본격적으로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다면 각자 본인의 연구 활동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제가 느꼈던 점 하나는 이제 다양한 교수님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점인데, 우리가 지원자로서 뭔가 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연구실과 교수님들께서 좋은 인재를 찾고 있고, 내가 충분한 열정과 헌신 능력 이런 걸 보여준다면 기꺼이 풀펀딩을 지불하고서라도 데려오려고 한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교수님들도 일거리가 잔뜩 있는 와중에 이 양질의 훌륭한 일꾼을 원하기 때문에 리서치 핏이 조금 다르더라도 내가 이때껏 방향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도 너네 연구실에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모습을 지원서랑 각종 이제 방식으로 보여주면 충분히 미국에서 지원을 많이 받으시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니 열심히 준비해 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지원하고 나서의 행동 강령, 그리고 이제 유학 출국 준비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거고, 유학을 가고 나서도 계속해서 유학 생활에 대한 영상을 찍을 테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